제가 원래 이런 행사 오면은 떠는 사람이 아닌데 떨리네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요. 자, 아까 스크루지님께 소개해 주셨다시피 제가 콘터스 대표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현재 콘터스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이 콘터스라는 회사의 대표자 겸 CTO, 즉 테크놀로지 오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콘터스에 들어가는 전략들이나 콘트 설계 이런 것들은 아직도 제가 많이 관여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실 때 회사 이름에 메먼트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놀라신 분 계셨을 텐데 이제 이 회사에도 제가 대표자이자 CTO를 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료 AI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백그라운드 자체가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컴퓨터 박사과정을 했었고 그때 전공이 AI 쪽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숭실대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요. 주로 가르치는 분야는 인공지능 그리고 특히나 요즘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GPT나 아니면 뭐 제미나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주로 했었어서 그런 쪽으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잠깐 쿼터백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대략 한 5천억 정도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퀀트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다수 증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퀀트로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잠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알고리즘 대회를 열어요. 거기에서 제가 만든 알고리즘이 수익률 1위를 한번 기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뭐 여기 넥슨이나 뭐 카카오 스타일 그런 다수의 스타트업에서 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즉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왔던 일들이 이런 시계열 데이터라고 해요. 저희가 주가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을 다 시계열 데이터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전략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일들 주로 했었고 그리고 뭔가 인공지능, 딥러닝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 영상 때문에 저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던데 제가 강 작가님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 블랙 먼데이 때 돈을 좀 크게 벌었다라고 하는 영상으로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려나 모르겠는데요. 네, 몇 분 계시네요, 그죠? 혹시 저에 대해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저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아젠다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혹시 여기서 퀀트 투자를 이미 하거나 하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그죠? 많은 분들이 퀀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그럼 퀀트 투자는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퀀트 투자를 해야지 되느냐? 그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2025년도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돈 벌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맞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퀀터스가 제공하고 있는 퀀트 전략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회사는 퀀터스라는 회사고요. 이 이름은 제가 지은 이름인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퀀트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퀀트고 이제 어스가 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퀀트에 어스를 더하면 뭐가 된다? 우리 모두를 위한 퀀트 투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퀀트 투자를 대중화시키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이 퀀터스가 이중 단어인데 찾아보시게 되면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고요. 라틴어로 퀀텀이라는 뜻이에요. 퀀텀. 자, 퀀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퀀텀. 퀀텀이 양자 물리학의 뜻이에요. 양자 물리학. 그러니까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 투자랑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투자는 결국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중의 의미로 뜻을 담아서 이 퀀터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드리고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회사를 왜 만들게 되었느냐, 콘터스를 왜 만들게 되었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코딩 덕후였습니다. 컴퓨터 공학학생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컴공학생들은 코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컴퓨터를 만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2014년도 정도일 겁니다. 도서관에 갔는데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연치 않게 책을 집어들었어요. 무슨 책이냐?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책입니다. Rich Dad Poor Dad라는 책이죠. 이 책이 많은 분들한테 재테크 입문서로 알려진 책이죠. 재테크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재테크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거 알려진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딱 읽었을 때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코딩만 한참 하면서 열심히 코딩해서 프로그램 만들면 돈 벌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재테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갑자기 재테크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라는 논문은 안 보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주식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다행히도 그 다음에 집어넣은 책이 뭐냐? 이제 더 왼쪽에 있는 여기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었어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요. 이 책이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가치 투자로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을 읽어보면 증권 분석이니까 뭔가 수치적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수치적으로 어떻게 주식을 평가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퀀트라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책 때문에 제가 알게 된 책인데, 이분이 그 문병로 교수님이라는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퀀트에 대한 입문서를 쓰셨습니다. 그게 여기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제 퀀트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이분이 교수님이다 보니까 여기 이 책 뒤에 수많은 논문들을 다 레퍼런스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자마자 그때부터 거기에 빠져들었죠. 대학원생이 했으니까 논문을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수많은 논문들을 읽으면서 이제 퀀트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야흐로 이제 2017년도가 옵니다. 2017년도.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때 기억하실 겁니다.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AI가 우리 인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뭐가 붐이었느냐?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키워드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 키워드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로보 어드바이저. 말 그대로 그 퀀트랑 되게 비슷한 컨셉이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창업을 했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박사 막학기였어요. 이 당시가. 딱 논문만 쓰면 졸업하는 시기였습니다. 논문 쓰면 졸업하는 시기였었고 딱 1년만 있으면 박사를 받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많은 고민을 했죠. 내가 여기서 박사를 받을까? 아니면 이 붐에 뛰어들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정을 했는데 창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차트를 봤거든요. 보시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3천억 정도 규모인데 이게 2021년도가 되면 1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엄청나게 선전해 보시죠. 지난번 보니 거짓말을 했지만 이때까지 안 컸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이 차트를 봤을 때 실제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창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창업을 했고 이때 제가 강 작가님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제가 이분한테 접근을 한 게 투자 같이 해보자 라고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강 작가님과 안면식을 좀 쌓고 그렇게 창업을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첫 번째 창업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그 일반적으로 그 대학원생들은 군대를 안 가요. 군대를 안 가고 통상적으로 군대를 대학원에서 해결을 합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딱 중퇴하고 창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국가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군대 오세요. 네, 1급 현역입니다. 바로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난감했어요. 저 창업해가지고 이제 창업해서 회사 만들고 투자 받기로 했는데 안 됩니까? 안 된답니다. 군대 오셔야 한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국가에 부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근데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해서 결국엔 창업을 포기를 합니다.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그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창업을 실패를 했죠. 자, 그리고 고민을 시작합니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박사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군대를 해결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엔 학생이었기 때문에 실무 경험을 쌓아야 될 생각을 했어요. 굳이 군대를 가지 말고 회사를 가서 실무 경험을 쌓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다양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넥슨부터 시작해서 카카오도 잠깐 갔다 왔었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개발 지식들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밤에는 퀀트 공부를 했죠. 저기 스크루즈님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었는데 낮에는 본업을 하면서 이제 본업에서 기술들을 쌓고 밤에는 계속 퀀트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회사를 다니면서 딱 하나 생각했어요. 빨리 3년 지나가지고 다시 내가 하고 싶은 퀀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전략 만들고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죠.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열심히 실무 경험 쌓고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됐어요. 딱 전문연구요원 해제가 돼서 이제 국가의 부름이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퀀트를 시작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퀀트로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예 다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이 당시에 제가 결정을 한 건 취직을 하기로 합니다. 왜냐?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제가 2017년도에는
시장이 적었었고 플레이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승산 있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플레이어도 많고 이제 시중에 콘텐츠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취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도 가보고 운용사도 가보고 여러 군데로 가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가 또 운 좋게도 학교에서 겸임교수도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큰 결정을 했죠. 제가 창업까지 하면서 교수도 겸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교수직을 하면서 취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가봅니다. 근데 2022년도에 그래서 회사를 갔는데 이때 제가 이제 이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겪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도 혹시 2022년도에 퀀트라는 키워드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 절반은 퀀트를 모르시죠. 이땐 더 했어요. 2022년도에는 그 정도로 시장이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증권사를 갔는데 증권사 내부에서도 퀀트 그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퀀트 그거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그거 하면 실제로 돈 돼? 라고 하는 분 많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 꼰대 같은 이제 이분께서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저를 막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깔려고 그러면 한 달 걸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취직하면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게 다르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결심을 합니다. 결국 창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라고 해서 2022년도에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다행히도 2022년도에 우리 강한국 작가님께서 독일에서 귀국하셨어요. 2022년 초에 귀국하셨고 한국에 다시 머물 예정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저 5년 전쯤에 한번 연락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쿨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기억하신다고. 그래서 만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퀀터스라는 걸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강 작가님께서 당연히 저를 의심했겠죠. 뭐 사업 아이템까지 좋겠는데 그래서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혼자서 2, 3개월 만에 이 퀀터스 베타 버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많이 다를 거예요. 진짜 조잡한 화면이죠. 근데 이 베타 버전을 만들어 보여드리니까 강 작가님께서 오케이 그럼 같이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이 퀀터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 퀀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5년 전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퀀트라고 하는 거를 약 10년간 연구했어요. 10년간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 10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퀀트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자. 이제 퀀트 투자라고 하는 게 아까 테크놀로지에서 설명했었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코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과가 좋은 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맞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퀀트 투자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스크를 얼마나 추구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복잡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많은 전략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전략들을 가급적 개인들이 모두 할 수 있게끔 열어주자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고 그래서 이름도 퀀터스, 즉 퀀트 플러스 어스로 지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한 6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서 지금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바이낸스를 통해서 거래되는 대금이 지금 누적 대금으로 약 4천억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백테스트 횟수는 약 200만 건 정도로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2년 만에 이렇게 달성된 수치죠. 그리고 현재 구성된 인원들은 원래 처음에는 저 혼자 외롭게 쓸쓸히 개발을 했지만 이제는 서울대 물리학 석박사 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조인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알고리즘 만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같은 훌륭한 대학교에서 컴퓨터 석사를 하시는 친구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저랑 전략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CJ에서 CTO 하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엔지니어링 보고 계시고요. 여기 SK QA 팀장님은 저희 스크루지님 합류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엔지니어 열심히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고요. 저희는 크게 사업 분야를 두 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퀀터스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바로 모인 화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만드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략을 만드실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열어드려요. 이게 저희 퀀터스 오리지널 제품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유저분들이 각각 본인의 취향에 맞게 본인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게 직접 전략을 설계를 하고 투자할 수 있게 열어드리는 것. 그게 첫 번째 퀀터스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사업을 더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가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 퀀터스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라임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퀀터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략을 만들려고 해보니까 유저분들이 못하세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략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전략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여러분이 비중을 알아서 해서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 그래도 전문가인 우리가 만드는 게 더 좋을 테니까요. 그죠? 그럼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섞어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프라임이라는 걸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그렇다 보니까는 되게 복잡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 플랫폼 구현이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뭐 머신러닝, 딥러닝, 금융공학 다 들어가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여러 투자자 리스크폰을 갖게끔 다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나중에 펀드나 EM으로 진출을 해서 아예 제도권에서 여러분들 정할 수 있게끔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수록 펀드로 넘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소개 겸 회사 소개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퀀트 투자는 무엇이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까부터 제가 계속 퀀트 투자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 스크루지님께서 앞에 설명해 주셨는데 이 퀀트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하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숫자에 기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쉽게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퀀트 투자가 인 것과 아닌 것을 보면 얘기가 빨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체에 투자를 하는데 경영진이 믿을만하다라는 게 투자의 근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 투자했어. 물어보는 거죠. 너 왜 투자했어? 아, 일론 머스크 멋있어가지고 투자했어. 하면은 그건 퀀트가 아니다. 퀀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회사의 업종 전망이 좋아 보인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투자했어. 왜 투자했어? 전기차 좋아 보여서. 여기 숫자가 없죠? 그럼 뭐냐? 퀀트가 아닌 겁니다. 근데 퀀트인 얘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죠. 숫자가 나와 있죠. 어떤 기업을 내가 투자를 했는데 아, 얘가 현금 자산이 많어. 90% 이상이야. 시총에 대비해서. 그럼 이건 뭐다? 이건 퀀트인 겁니다. 여기 숫자가 들어있죠. 좋든 나쁘든 퀀트인 거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1개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플러스고 이런 것들이 합산 순위가 5이라 투자했다. 뭐가 들어있어요?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말 그대로 숫자만 가지고 투자하면 다 퀀트고 숫자가 아닌 게 들어가면 뭐다? 다 퀀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퀀트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모두 다 퀀트다라고 부르는 게 퀀트의 정의다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퀀트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대체 왜 퀀트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는 사실 헤지 펀드라고 하는 사업이 발달을 많이 안 했어요. 펀드가 많이 없죠. 근데 미국 같은 나라를 가보시면, 영국 가보시면은 헤지 펀드라는 게 되게 큽니다. 펀드 비즈니스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그 헤지 펀드 크기를 측정을 해서요. 탑5 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브리지워터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는 총 126빌리언 달러를 굴립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176조예요. 176조. 굴리는 돈의 크기가 176조나 되시죠. 거의 삼성전자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예요. 근데 이 회사 뭘로 운용을 하느냐? 퀀트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2위는 뭐라고 하느냐? 맨그룹 있어요. 맨그룹. 여긴 영국의 회사입니다. 여기도 대략 100조 넘게 굴립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 머신러닝 퀀트 기반 알고리즘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3위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다 80조 굴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퀀트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4위, 5위 여기 밀레니엄이라는 곳과 스타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둘 다 약 7조 가까이 굴리고 있고 둘 다 퀀트다라고 적혀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세계 탑5 헤지 펀드가 왜 퀀트를 채용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투자하는 것보다 그죠? 우리가 뭔가 숫자에 기반한 숫자에 뭔가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다른 걸 섞어서 투자하는 것보다 그죠? 오로지 숫자로 투자하는 게 어떻다? 성과가 더 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퀀트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실제 레코드도 있습니다. 자, 2022년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22년도. 자, 이때 혹시 투자하셨던 분? 투자했던 분? 자, 몇 분 계시죠? 이때 어땠습니까? 이때 주식과 채권이 둘 다 박살이 났죠. 그래서 2020년 수익률이 어땠느냐? S&P 수익률이 마이너스 18%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수익률이 어땠느냐? 스타일 헤지펀드 수익률이 35조였습니다. 2022년도에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번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A컬의 헤지펀드도 있는데 여기는 얼마 벌었다 나오냐? 40% 벌었다 나와 있어요. 그죠? 이제 S&P 500이 28% 빠질 때 얘네는 오히려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과가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퀀트 투자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앞에 나왔던 스타델, 시타델이라는 회사는 1990년도에 생겼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82년도에 생겼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생긴 회사예요. 거의 40년 전에 생긴 회사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돈을 벌어왔어요. 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퀀트라고 하는 게 이 딥러닝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알파고가 나 생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되게 오래됐어요. 역사가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돈을 벌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전체 레코드를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실선이 퀀트 투자의 수익률이고 아래에 있는 것들이 나머지 펀드들의 수익률입니다.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 방법론이다. 근데 우리나라에 단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항상 꼭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이 언제 생겼다고 말씀드렸냐? 1990년대에 생겼어요. 혹시 이때 당시에 90년대 컴퓨터 해보신 분, 나이 드신 분들 아마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90년대 컴퓨터 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자, 2000년대 나오겠어요. 2000년대 컴퓨터 이건 써보신 분 꽤 계실 거예요. 이때 당시 우리가 컴퓨터 사용이 어땠느냐 이랬었습니다. 펜티엄 3였어요. 이때 당시에. 그죠? 이때가 이게 최고 스펙이었죠. 이때 당시 컴퓨터가 펜티엄 3 싱글 코어 그리고 램이 256MB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하드 디스크가 30GB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옆에 적어드린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요즘 쓰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에요. 근데 이 핸드폰은 지금 옆에 보시는 2000년대에 쓰고 있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하드웨어 스펙이 좋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퀀트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퀀트 투자하려면 되게 복잡할 것 같고 컴퓨터 되게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왜냐? 2000년대 이 당시에 펀드 생겼었고 그 당시 컴퓨터를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하기 쉬워졌어요. 왜냐? 이제는 컴퓨팅 파워가 더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개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가 20년 전에 이들이 가진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나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퀀트 투자라고 하는 거는 더더욱 대중화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그 투자 알고리즘들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대중화가 될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퀀트 투자라고 부르는 것의 역사이자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좀 지루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궁금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데, 그죠?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2025년도에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사실 이걸 궁금해 많이 오셨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안 드리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봤습니다. 자, 2025년 어떤 해일까? 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훨씬 낫네요, 그죠? 자, 그럼 좀 더 현실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죠.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면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퀀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 투자예요. 시장의 전망 따지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는 게 기본적으로 퀀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망을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엔 이런 영상 때문에 그렇겠죠. 저희가 개인 투자를 좀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2025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뷰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연 2025년도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전망을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주의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제 개인의 시각이고요. 회사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전망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데이터가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는 입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성공적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자신의 전망들을 빠르게 바꾸죠. 그러니까 절대 따라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참고하셔야 되고 투자 수익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오셔서 따지지 마십시오.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는 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한국 주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 주식. 자, 아까 스크루지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오피셜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경제 기관에서 오피셜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침체기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 보시면 유럽은 이미 침체기에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연령대별 구조 변화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한 나라의 성장률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침체라는 건 뭐냐면 성장률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럼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탄탄해야 회복을 하겠죠. 그죠? 만약에 경제 구조가 안 좋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장기 침체로 갑니다. 일본처럼요. 일본이 30년 동안 침체를 겪고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할 동력이 없는 겁니다. 동력이. 그럼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저희가 뭐라 그러냐? 저희가 여기 옆에 보시는 노동 생산성이라 그래요. 실제로 일을 해서 뭔가 생산을 해내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본 거죠. 근데 안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나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그게 갈수록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데이터로 주어진 하드 팩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좋은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1등 기업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뭐 하이닉스, 뭐 반도체, 메모리 떠오르시죠? 그 말고 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뭔가 떠오르는 게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죠.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있긴 있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게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죠?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경기가 침체로 빠질 건데 그게 길어질 것이다 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되게 올해 수익률이 안 좋았죠. 되게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진짜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옆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 주가랑 저희가 비교를 한 겁니다. 러시아 주가가 올해 19% 빠졌거든요. 근데 코스닥 얼마 빠졌나? 코스닥이 22% 빠졌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심지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그죠? 근데 그 나라의 주식보다 우리나라 코스닥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낙폭이 과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역대급으로. 진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보시면은 지금 현재 10년 평균 PBR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자산 가치랑 지금 주식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코스피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그리고 낙폭이 과다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뭐다? 평균 회귀로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낙폭이 많으니까 오히려 반등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좋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로 저희가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을 요약하면은 지금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다 모두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너무 심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고 매력적인 가격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균 얘기할 것이냐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볼까요? 미국은 지금 너무 좋습니다. 뭐 때문에? 요즘 트럼프 되게 많이 얘기하죠. 자, 트럼프가 얼굴 웃으면 주식시장이 웃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에 트럼프가 말 그대로 집권을 하기 전부터 미국 주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풀어주고 있어요. 자국 우선주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 기업들한테 혜택 몰아주고, 그죠? 해외 수입품 관세 때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제롬 파월, 이게 미국 페드 연준 의장이시죠. 이분이 지금 금리를 내리고 계십니다. 금리를 내리면 뭐가 좋죠? 주식이 좋습니다. 그죠? 금리를 계속 내리고 계셔요. 근데 심지어 경제는 좋아요. 미국 경제는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미국 주식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 경기는 좋은데 금리 내려갑니다. 트럼프가 와서 미국 주식 키운답니다. 그럼 좋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미국 주식이 올해 수익률이 엄청 좋았죠. 그래서 제가 집계 해봤어요. 올해 지금까지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S&P 500 수익률 얼마냐면은 약 28%입니다. 어제 기준까지 했을 때 지수가 28%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차트가
제가 20년치를 다 가져온 건데요. S&P 수익 20년치 다 가져온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28%면 좋은 편이에요. S&P 500이 거의 30%가 오른 적이 몇 번이 있나 그랬을 때 몇 번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는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죠. 그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생산성 얘기했었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M7이라고 하죠.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기업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엔비디아, 그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죠?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미국에 있어요. 그죠? AI, 뭐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신약 개발 다 미국에 있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찬물 좀 끼얹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 좋은 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밸류에이션 봅시다. 밸류에이션이 뭐냐? 얘가 얼마냐 지금 가치 대비해서 비싸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왼쪽에 보고 계신 그림은 뭐냐면은 저희가 포워드 B라 그래. 포워드 B 이게 뭐냐면 실적 대비한 주가인데 미래의 실적 전망치를 반영했을 때 미래의 실적 대비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지금 P가 어느 정도냐? 닷컴 버블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에요. 닷컴 버블. 닷컴 버블이 뭐였죠?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해서 버블이 꼈다는 시점이죠. 말 그대로 지금 버블 테리토리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초입에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거의 근접해 있어요. 닷컴 버블에. 무슨 말이냐? 여기서 그럼 올라봤자 닷컴 버블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겠지. 근데 그 이상 가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밸류에이션 뭐가 있느냐?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버핏 지수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의 GDP 대비 주가예요. 이것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거의 200%예요. 200%.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평균이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20년 평균이 대략 119, 98 이렇게 조정된다 얼마나 지금 거의 200%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 높아졌으면 부담스럽지 않아?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은 뭐냐? 이게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제가 파월이 금리를 내린다고 했었었는데 지금 물가가 잡힌 게 맞느냐라는 의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차트가 뭐냐면은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죠 지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2% 얘기하잖아요. 2%. 근데 지금 3%대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뭐냐면 물가지수의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오르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 올라.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지수 어떻게 되죠?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부터 그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행지표로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고개를 들었다고 반등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보시더라도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신 세대가 여기 아마 처음이실 텐데 원래 인플레이션이 언제 왔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년대 이때 한번 왔었어요.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인플레가 이때 왔었고 이때 인플레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게 한번 꺾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다시 이게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쫙 올라가는 그림이 보이시죠? 그죠? 원래 인플레이션이 한 번 오르면 쉽게 안 내려갑니다. 되게 스티키하다 그래. 스티키하다고. 보시게 되면 차트가 어떻죠? 소름 끼치게 비슷해요. 그죠? 지금 이게 아래쪽에 있는 게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제 물가 상승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름 끼치게 비슷하죠.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지지부진하죠. 그러면서 다시 반등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되게 비슷해 70년대랑.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물가가 반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금리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기가 이때는 못 버틸 겁니다. 침체로 갈 거예요. 왜냐? 지금 미국이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데 다시 금리가 오른다? 그때는 미국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텐데 올 한 해 수익률 제일 좋은 게 뭐였느냐? 비트코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다. 뭐냐? 코코아예요. 코코아입니다. 올해 코코아가 수익률이 230%예요. 230% 수익률이.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농작물 거기에서 많이 캐는데 그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기후 위기도 있어요. 기후 위기.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이 갈수록 채취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고 수요도 늘고 있죠. 그래서 코코아는 올해 230% 늘었고 커피는 70% 뛰었습니다. 가격이 엄청 뛴 거예요.
이걸 저희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위기 그리고 전쟁인데 그죠? 그리고 수요인데 이것들이 꺾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요인들 때문에 과연 물가가 잡힌 게 맞느냐라는 그런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도 있어요. 요즘에 일본은행이 또 금리 올린다는데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또 이슈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코인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비슷해서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우 전쟁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 가능해요. 뭐냐?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로 정리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사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것도 있고요. 좋은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트럼프 파월이 와서 금리 내려주고 주식 이렇게 만들어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좀 깨름칙하고요. 그죠? 한국 주식은 경제로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싸 지금 그죠? 너무 싸서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라고 하는 약간 이제 그런 의구심들이 들기 시작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럴 때는 뭐라 그러냐? 이럴 때는 우리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베팅계를 못 보고 있어가지고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마당에 되게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원하는 답은 아니겠지만 2025년도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럼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아 그럼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자 어떻게 우리가 이때를 이겨야 될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회사 이름은 퀀터스라고 지은 이름이 있어요. 왜냐?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뭐냐? 투자는 확률 게임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투자를 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루도 주식 안 본 날이 없어요. 저희는 참고로 업무 시간에 주식을 보라고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를 항상 창보고 할 정도로 주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시장을 봤는데 이때 제가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얻은 레슨이 있어요. 뭐냐? 내가 정말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맞았다고 할지라도 투자는 잃을 수도 있다. 이게 제가 10년간 얻은 레슨입니다. 내가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 이거 진짜 오를 것 같아 했는데 떨어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죠? 투자는 결국 뭐다? 확률 게임이다. 그래서 투자를 보통 어떻게 해야 하냐면 게임에 비유합니다. 카드 게임에 비유해요. 그래서 여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카드 게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분이 카드 게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확률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투자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드 게임에 많이들 비유를 하는데 이 카드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100% 확률로 이기는 게 없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포커를 칠 때 AA 있죠? AA가 첫 패에 들어오면 그게 가장 좋은 수입니다. 가장 좋은 패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기 AI가 설명을 해주죠. 그걸 받았을 때 내가 6명이서 포커를 친다 하면은 내가 이게 확률 얼마다? 50%보다 낮습니다. AA를 들더라도 51%는 제가 집니다. 그 정도로 투자라고 하는 거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100% 이긴다라는 거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다? 투자는 확률 게임이다. 확률 게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내년엔 더더욱이나요. 더더욱이나. 왜냐? 지금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더 오를지도 모르겠고요. 한국 주식 내리는데 싼 거 같은데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지금 채권이 지금 막 엄청나게 금리가 뛰고 있는데 투자해야 돼?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때 비로소 자산 배분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 너무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다 나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틀릴 확률은, 그죠? 제로의 수렴하니까. 말 그대로 세계가 얼마나 나는 이상이야. 여기에 있는 모든 데서 다 내려간다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뭐 하나 내려가더라도 다른 게 올라서 벌어주겠죠. 그러니까 갈수록 자산 배분이 중요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올해도 보시게 되면 올해도 포트폴리오 뭐가 들어있냐? 전 세계 주식 투자하고요. 그러면 미국이 내려간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죠? 그때 방어해 주겠지. 그죠? 그리고 채권 투자하는데 채권도 되게 다양하게 투자하죠. 그죠? 뭐 미국 채권 투자하지만 신흥국 채권도 투자하고 회사채 투자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채권 내려가더라도 신흥국 채권 오를 수도 있지.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재 올해 엄청 올랐거든요. 이거 들고 있었으면 여러분 많이 돈 모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들고 있어야 돼. 왜냐? 앞으로 물가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들고 있어야 돼. 금도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 갈수록 경기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니까 금도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들고 있는 게 특히나 내년에 더더군다나 중요할 것 같다. 자, 여기에서 저한테 방문하실 분들은 한번 이거를 물어보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 제가 역으로 들어볼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025년. 자, 미국 주식 오를까요? 한국 주식 오를까요? 채권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원자재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을 때 어느 방향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거 확신하느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을 했는데 이게 맞을 확률은 내가 얼마나 투자를 잘하느냐 물어보셔야 될 거고요. 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해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투자할 곳이 보이시느냐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만약에 예스면 거기 하시면 되는데 근데 아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때는 배분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엔 더더군다나 자산 배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고 자산 배분을 꼭 하시라고 저는 무조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퀀트 전략에 제 자산의 80%에서 85%를 투자합니다. 여기에는 되게 다양한 자산들이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이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 채권, 원자재 전부 다 골고루 다 투자합니다. 골고루 투자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말 그대로 엄청나게 분산을 해놨어요. 왜냐? 이 중에서 어떤 게 오를지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 분산 투자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 손매매 있죠. 개인 손매매 이거는 제가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원래 제가 높일 때도 있는데 제가 투자를 되게 좋아해서 손매매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주 많이 줄였습니다. 10% 미만으로. 왜냐하면 제가 개인의 주권을 투자했을 때 내가 맞을 확률이 좀 늘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지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얼마의 비중으로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를 투자했을 때 확신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왜냐? 지금 내년 시장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내년은 잊으십시오. 내년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어려워요. 내년은 시장이 진짜 어떻게 갈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이벤트가 많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겠고 한국 주식은 지금 어떻게 오르고 내릴지 침체기로 간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015년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35년까지. 더 길게 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게 낫다. 왜냐? 기본적으로 잘 배분시켰으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초보시잖아요. 그럼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도박판 가셨는데 포커판 가셨는데 내가 초보야. 근데 무조건 베팅하면 됩니까? 안 되죠. 되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배분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걸 저는 너무너무 권장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배분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99%의 포트폴리오. 첫 번째, 일단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퀀터스에 굳이 가지 않아셔도 하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뭐냐?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자, 주식에 투자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한다. 전 세계 주식에. 왜냐? 미국이 오를지, 한국이 오를지, 중국이 오를지, 유럽이 오를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전 세계 주식에. 자, 그 비중을 35% 정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이 비중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장기 채권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플러스로 회사채도 투자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물가 연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물가를 해치하는 겁니다. 물가 오르는 걸 방어하는 거죠. 물가 연동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사셔야 되고 그리고 신흥국 채권도 들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 신흥국들 중에서 반등한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도 들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금 당연히 들고 계셔야 되고요. 원자재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코코아 수익률 보고 배 아프시죠? 그죠?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꼭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분해서 투자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거의 99% 이상의 투자보다 나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5에서 10% 정도 무조건 벌어줄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명시드린 이 티커를 빠짐없이 사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뭐 남들보다 나으면 낫진 않을 겁니다.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들보다 덜 잃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더 디테일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퀀터스 내부에 보면은 이제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강화시켜 놓은 게 있어요. 올웨더 포트폴리오인데 저희가 약간 더 강화를 시켜서 수익률을 좀 더 끌어올렸죠.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약간 좀 스마트하게 고쳐서 이거를 기대 수익률을 20% 정도까지 끌어올린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더 공격적으로 하는데요. 어떻게 공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건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섹터를 좀 쪼갭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느냐?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다 본 건데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보통 언제 좋냐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현재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는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죠? 왜 그랬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경기 확장기고 금리 인하기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오히려 미국 주식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얘네가 더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섹터들을 포함시켜 놓은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주식 쭉 간다. 그러면 정보기에서 반드시 계속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금, PDBC, 팁스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시켜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비중을 저희가 각각의 추세와 변동성을 보고서 동적으로 비중 조절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저희가 최근에 만든 퀀터스 직원들 피셜로 탑픽인 전략인 자산 배분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략에 투자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다 자동으로 하는 것까지 이미 다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략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저희가 지수 모멘텀 전략을 부르는 전략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걸 미리 대비해서 저희가 롱숏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숏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전략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버스가 포함되어 있죠. 인버스가. 그래서 시장이 플러스하면 어떻게 되냐? 인버스를 좀 늘립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내려갈 가능성까지 저희가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률도 조금 더 좋습니다. 이제 이런 전략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준비 중인 전략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잘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주식 내부에서도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 사이클이 반등하는 시점도 있고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식도 다 스타일별로 쪼개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 가치주 있고요. 가치 투자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퀄리티, 이거는 버핏이 좋아하는 겁니다. 우량한 기업들이죠. 이런 게 있고 모멘텀, 이건 뭐냐면 테마주, 그죠? 테마주 따라가는 거죠. 뭐 에코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고 소형주, 뭐냐?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되게 낮은데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그런데 투자하는 크게 봤을 땐 네 가지 스타일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네 가지 스타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저희가 섞어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퀄리티 주식 어떠냐면은 침체기 때 많이 좋아요. 왜냐? 돈 많이 버는 기업이니까 침체가 오더라도 살아남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죠. 가치주는 보통 언제 좋냐면은 경기가 회복될 때, 그리고 초기에 경기가 회복된 상승기 때 가장 강세를 보이고요. 그리고 모멘텀 주식은 경기 상승기 딱 중간쯤 있을 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막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일 좋고, 얘는 근데 만약에 경기가 변곡된다 하면 그때 확 내려갑니다. 소형주는 경기 회복 초기 때 엄청 좋고, 특히나 우리가 금리가 내려간다고 얘기 나왔을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주식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오른쪽 차트에 보시다시피 각 연도별로 다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전략도 저희가 만들어서 조만간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인 투자, 코인도 저는 꼭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투자 관점에서 꼭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4시간 돌아가고요. 그리고 7일 동안 운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인간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퀀트 투자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좋을 때는 사고 나쁠 때는 파는 그런 것들을 시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무조건 권장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메이저 코인들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갈수록 알트 코인들까지도 전부 다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전략들을 만들 예정이라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앞에 말씀드린 이런 전략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아, 그럼 대표님 뭘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하세요. 전부 다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올웨더도 있고, 그죠?
통적 자산분도 있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지수 모멘텀도 있고 있는데 이 중에 뭘 골라야 돼요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만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분산해야 된다. 이걸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멀티 스트래터지라고 그래요. 멀티 전략이라고 하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전략들에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뭐 이전에 좋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 벌지 못합니다. 백테스트 해보면 그게 다 검증이 돼요. 어떤 데 전략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도 하나만 투자하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올레더 투자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올레더를 하나만 하지 마시고 올레더 플러스 동적 배분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이러면은 이 둘 다 틀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집니다. 플러스로 코인까지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틀릴 확률이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수 모멘트 전략, 올레더 전략 이런 것들을 또 다 섞어가지고 비중을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베이시클리 뭘 하시면 좋냐면은 여러분의 리스크 수준에 맞게 예를 들어서 나는 리스크를 좀 더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좀 더 공격적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코인 전략을 늘리거나 지수를 늘리거나 하시면 됩니다. 주식 전략을 좀만 더 늘리셔도 되죠. 그렇게 하시면은 뭐 내가 지금 좀 잃더라도 스트레스 잃더라도 더 벌 수 있으니까 그게 내가 된다 그러면은 약간만 비중 늘려가지고 공격적으로 나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리스크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이 전략을 여러 개 섞어서 투자하게끔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 중에서 아 대표님 이거 좋다 했으니까 이거 좋으니까 이거 100% 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전부 다 섞으셔라. 그래야 된다. 특히나 내년엔 더더군다나 그렇다.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퀀터스는 누구를 위한 제품이냐?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게 좋겠죠. 연수를 만 프로 찍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하면은 저도 이거 안 하죠. 근데 제가 하겠죠, 그죠? 근데 저희는 어떤 거를 추구하느냐? 연에서 10%, 20%를 꾸준히 버는 걸 저희는 추구를 해요. 꾸준하게. 아마 내년도에는 불확실성이 훨씬 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확실하게 그 오르는 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10%, 20%만 벌더라도 잘한 겁니다.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렇게 버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다. 자, 그래서 투자를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사람들 위한 제품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투자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10년 뒤 지나 있을 때 돈 잃을 일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5년까지 보시라고.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투자해서 돈 잃을 일 없을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 퀀터스는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욱더 다양한 전략들을 만들 예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전략을 섞으면 섞을수록 좋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예요. 뭐 그런 거에는 코인 전략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자재만 특화된 것도 있을 거고 채권만 특화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멀티 전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부 다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꼭 그거 하나만 투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다 멀티전을 섞으셔라. 분산 투자하셔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투자 세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되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도울 수 있게끔 앞으로 더 열심히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퀀터스가 여러분들 메시지고요. 2025년도 제가 좀 좋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히려 미국 주식이 좋아요라고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하는 거죠. 왜냐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솔직히 다 말씀드려야 되고 그리고 한국 주식도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은 것도 있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2025년 되게 힘든 장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 투자, 자산 배분 잘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 전반이고요.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모두 2025년 성탄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